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2학기 두 번째 강의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항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 그 중에서 근대의식의 확대와 문학과 예술, 종교의 새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5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가 나왔느냐? 교육이 나옵니다. 자, 교육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근대 문물이 막 수용이 되죠. 그럼 여기서 무슨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배워야지. 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또 서양의 열강, 그리고 특히 일본의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제적 침략이 가속화되죠. 물론 작은 범위 속에서 상권을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국권을 수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역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다른 어떠한 민족보다도 배움에 대한 열의가 강한 민족이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죠. 괜히 그런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1883년,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원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원산이 어디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여기에요. 지금으로는 북한이죠. 북한. 자, 일본 애들이 이렇게 경제 침략이 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사망이라 해서 부산, 원산, 인천, 특히 원산 기억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원산과 덕원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자,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 이름이 원산학사입니다. 이 교육의 내용을 보면 문해, 무술, 군사훈련입니다. 그리고 산학, 수학, 격치, 물리, 국제법, 농업 등을 1년간 가르쳤던 것이 원산학사예요. 자, 역시 정부도 그냥 있을 일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외국어 전문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1883년에 설립을 하는 거고, 1886년에 유경공원이 설립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원하니까 이거 파크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육기관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유경공원은 자,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주로 상류층 자제들에게 영어를 비롯해서 수학, 지리학, 근대적 학문을 가르쳤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자, 이 선교사들 당연히 여러분들 주 목적은 선교와 계몽을 목적으로 뒀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근대적 그런 교육기관들은 근대 학문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결국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렇게 이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은 어땠을까? 자, 이 조선의 즉 대한제국의 교육의 모습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 대한제국 수립전에 가보일미 개혁기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됩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56쪽 하단부를 봐주세요.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국권이 하기가 어렵다. 자, 이와 같은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되면서 각종 근대적 학교들이 자, 설립이 됩니다. 또 관련 법규도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서학교, 외국어학교, 자, 이와 같은 관립학교가 설립되는 모습, 그리고 실업학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나아가서 여러분들 1905년 을사늑약 전후기, 지금 나라가 사실상 위기에 빠지죠. 국권을 되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애국계몽 운동이 펼쳐집니다.
특히 애국계몽 운동은 한마디로 실력을 쌓자는 거죠. 그 실력에는 경제적 실력도 해당이 되고, 자, 문화적으로 실력도 해당이 되죠. 따라서 이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결국 근대의식 고취시켜서 힘을 갖추자. 자, 그에 대한 일환으로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이 대성학교, 이승은 선생이 오산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80년대서부터 90년대까지 많은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고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자, 일본 애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죠. 왜? 자, 근대의식만 고취시키는 게 아니라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서 일본의 침략적 의도를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저항을 해요. 일본 애들이 그냥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역시 사립학교 운영과 자, 설립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교과서를 검정제도를 실시해서 역시 교육의 내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언론은 어땠을까?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57쪽의 이야기입니다. 자, 역시 언론의 기능은 당연히 여론을 수렴해서 결국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정부 정책을 민중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죠. 이런 하나의 이 역할은 이미 조선시대서부터 사실은 있었습니다. 관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신문 같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언론이 신문 같은 것은 1883년 한성순보가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성순보는 여러분들 방문국을 세워서 국가가 역시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다. 발간을 하는 거예요. 열흘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순간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신정변 때문에 사실은 이 폐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괘씸죄죠, 괘씸죄. 왜냐면 이 한성순보를 발간했던 인물들이 개화 인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괘씸죄로 폐간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1886년에 한성주보로 재발간이 이루어졌지만 자,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주간지입니다. 주간지. 그렇지만 경영난으로 결국 폐간이 됩니다. 그럼 오늘날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 일간지는 어떤 신문이 최초냐? 1896년에 서재필이 중심이 돼서 정부의 지원하에 발간되었던 독립신문이 최초의 일간지입니다. 한글판만 아니라 영문판이 발간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영문판을 간행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국내 사정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을 했겠죠. 그렇지만 역시 이제 각종 시험에서 시험을 이야기한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죠. 자, 양기탁과 영국인이었던 배들이 공동 주필, 즉 공동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영일동맹 같은 것이 맺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또 영국의 입장도 있잖아요. 또 영국의 딸은 스스로 어떤 신사 또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자, 동북아시아의 이런 그 대한매일신보를 탄압받는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걸 별로 원치 않았겠죠. 또 일본의 입장에서도 영국의 이 심기를 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에 비해서 조금 탄압의 강도가 강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걸 또 역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한문과 영문판이 발간이 되고, 자, 일본의 국권 침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친일 정권을 비판하기도 하죠. 그리고 의병투쟁에 대해서 강력하게 옹호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장지연의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는 논설이 실린 황성신문, 그 다음에 부녀자들이 주로 주 대상이었던 순한글판이었던 제국신문도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부, 천주교 기관지인 경향신문, 대한협회의 기관지인 대한민보 등이 창간이 되죠. 자, 이와 같은 신문은 역시 계몽과 언론 활동을 펼쳐 결국 국권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죠. 그리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언론이나 다 비슷해요. 역시 더 나아가서 국학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58쪽 보면, 자, 국학, 국어와 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당시의 역사학, 어떤 역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연히 여러분들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민족의식도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국권을 지키려고 하면 무지한 민족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계몽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 목적이, 자, 계몽을 통해서 민족의식 고치는 겁니다. 그리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당시의 역사학의 특징을 바로 무슨 사학이다? 애국, 계몽, 사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떤 역사서를 편찬했느냐? 조선 역사 동국역대 사력을 통해서 교과서로 이용했고, 신채호 선생은 독사신론 이순신전을 저술하죠. 특히 독사신론의 내용에서 보면, 자, 이 당시의 역사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계몽하자는 거죠. 그리고 민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민족을 버리면 역사가 없고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국가 근면이 없다. 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역시 박은식이 있습니다. 동명왕실기 천계소문전. 천계소문전이 연계소문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논설을 발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역시, 자, 월남 만국사. 자, 월남이 왜 망했느냐? 자, 일깨워주는 거죠. 뭐를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계몽을 하는 거죠. 자, 미국이 왜 독립을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월남만국사는 우리 주시경 선생님이 번역을 했고, 자, 이태리 건국 삼걸전,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태리 건국이잖아요. 역시 민족의식 일깨워주는 거죠. 바로 신채호 선생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 당시의 역사학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렇게 계몽사학이다. 애국심 고취와 민중 계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제 국어. 자, 이제 우리 국어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글 사용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문법에 대해도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갑오개혁 이후에 한글 사용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신문도 발행하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최초에 한글 신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매일매일 나오던 독립신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도 연구를 합니다. 자,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바로 여러분들 이 국문연구소가 1907년에 설립이 되는 거고, 자, 그뿐만 아니라 유길준 대한문자, 주시경 선생의 국어 문법, 한글 문법 체계를 연구한 책들도 출간이 돼요. 자, 역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교육, 그 다음에 언론, 그리고 국가운동 다 공통점이 근대의식 고취와 결국 민족의식 함양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문학입니다. 자, 문학에도 큰 변화가 있겠죠. 응? 근대 문물이 쓰여오는 문학과 예술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을까요? 자, 일단 서양의 문학 작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갖춘 문학 작품들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소설로는 이인직 혈이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그 다음 이해조의 자유의 종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로는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있는 겁니다. 자, 역시 이와 같은 작품들의 특징은 우리가 말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문학 작품들은 고전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이뿐만 아니라 이소부화라든가 걸리버 여행기 같은 애국 작품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 음악에서는 여러분들 찬송가가 불리우면서 서양의 근대 음악이 많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서양식 악곡에 맞추어서 부르는 새로운 창가가 유행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애국가, 독립가, 관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 판소리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1인 1역의 공연 형태로 변화시키는 창곡도 유행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영국에서도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가끔씩 역시 시험에서 좀 응용이 되니까 여기 원각사는 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원각사에서 신곡인 은세계 등이 공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술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합법이 반영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유화, 한 번쯤은 다 그려봤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학과 예술의 변화가 있었다. 자, 좀 이렇게 확인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우리 종교는 어떤 변화를 가졌을까?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민족은 종교에 대한 열정이 정말 가득한 것 같아요. 산에 가면 절 많고 밤돼 보세요. 십자가. 자,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천주교, 개신교, 천도교, 불교, 유교, 대종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사실 여러분들 천주교는 우리나라 처음 소개된 건 임진왜란 때 소개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1886년 프랑스 수교 이후 선교사들의 자유가 인정이 되면, 즉 선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면서 널리 보급이 되죠. 자, 이렇게 선교 자유가 인정되기 전까지 아마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신해, 신유, 기해, 병, 이런 4대 박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1886년에 선교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가 흔히 기독교, 자 미국과 수교, 자 이후에 많이 전해져요. 뭐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개신교, 천주교가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은 뭐 서양 문물을 소개시켜주는 건 당연한 거고, 근대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도 역시 뭐 어느 정도 당연한 거고, 자 드디어 평등 의식을 널리 전파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죠. 자 신분 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평등, 남녀 간의 차별을 철폐하는 양성평등. 나아가서 여러분들 천도교는 동학이 새로운 이름입니다. 손병희 선생이 여러분들 기존의 동학을 개칭했습니다. 뭐라고? 천도교라고. 그리고 기간지로서는 만세보가 이렇게 발행이 됐어요. 특히 여러분들 손병희 선생은 33년에 한 번으로 사실은 3.1운동에 이 천도교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만해 한용운 선생이 중심이 돼서 역시 불교 혁신운동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자주성 회복운동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박원식 선생이 중심이 돼서 바로 유교의 새로운 변화, 즉 유교 불신론을 조설해서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런 하나의 역시 종교는 오기오 나철이 단군을 싱하한 바로 대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 대종교 오기오 나철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 이 중강단이라는 단체. 이 중강단이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청산리 전투의 핵심적 역할, 즉 여러분들 북로 군정서군이라고 들어봤죠? 혹시 몰라요? 자, 김자전의 북로 군정서군, 이 북로 군정서군에 참여했던 많은 인물 중에는 자, 이 대종교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일어나는 이 종교는 자, 이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일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민족 지도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의식과 민족 의식을 구축시켜서 사실은 독립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 거의 종교인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갖기도 하는데, 요 근래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많이 있죠. 뭐 세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지금 위기상 아니에요. 위기상. 그럼 조금 이게 신앙에 대한 열정을 조금 묻어두는 것도, 잠시 묻어두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강하게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거 보면 안타깝죠. 물론 일부 그런 하나의 종교인들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아주 소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손병희 선생, 한영우 선생, 박원식 선생 이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보면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학과 예술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 개항 이후 사회 문화적 변화, 자 여러분들 2학기 두 번째 강의를 마치기로 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